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으니 필요하면 경비라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대신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한 달 만에 다시 60%대로 높아졌습니다. 탄핵 심판을 막바지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자 법원을 바꿔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또한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긴 건 국민을 기만한 거라며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저 소식 전민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사본이라며 문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영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답했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로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각된 영장은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최소 2건이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기각 사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우리법 연구회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한 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훈 공수처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공수처도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말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던 건 중복 수사 문제로 기각이 된 거지 수사권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수사에 뛰어들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있을 때였는데 수사기관마다 영장을 청구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겐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많은 서울 서부지법에 일부러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영장 관할과 수사권은 이미 여러 재판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오동훈 처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은 우리법 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영장 일련 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사법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수처장을 향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일 공수처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불법 구금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3가지 의혹을 제시하며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다시 띄웠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이 아닌 다른 피의자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기각됐고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해당 영장들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청구에 힘을 실으면서 동시에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겁니다.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혀졌다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 법원을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에 반드시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 보완을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국민적 의문에 성실히 답하십시오. 헐끝만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영장 쇼핑의 실태가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법조팀 우종원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법원을 바꿔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 뭐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확인했다는 이 영장 기각 시점은 지난해 12월 7일입니다. 네. 이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자료를 받는 통신영장 총 2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네. 이게 기각됩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는 12월 30일에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 이틀 만에 발부받게 됩니다. 이걸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법원을 골랐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다라고 쉽게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두 가지요? 때문입니다. 네. 이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여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서울 서부지법은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영장 발부를 했다. 이게 돼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먼저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영장 기각 사실을 확인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각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중복이 기각 사유였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이유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복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12월 초 시점으로 한번 이제 돌아가 보면요. 네. 이때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이 너도 나도 윤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던 시기였던 맞습니다. 거 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법원이 공수처 영장을 기각한 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니 이게 중복된다. 좀 정리를 해라.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비슷한 예가 12월 11일에 법원이 검찰이 청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동시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기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 수사 중복 문제는 12월 18일에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결국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중복되니까 정리를 하라는 거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우선 성립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을 잘못 발부했다 이거는요? 이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또 편향적이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판사 한 명의 판단만 내려진 게 아닙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의 최초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이어진 이의 신청을 기각한 건 각각 다른 판사입니다. 또 체포가 잘못됐다면 낸 체포 적부심도 기각됐는데요. 이거는 윤 대통령 측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내린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판사와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걸 마냥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또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긴 합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판단이죠. 네네. 다만 오늘 윤 대통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 이 주장은 큰 의미가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서부지법도 서울중앙지법 소속도 아닌 한 부장판사는 이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수사권이 없음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치더라도 그게 대법원 판결도 아닌데 이후에 나온 서울 서부지법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까지 또 여쭙겠습니다. 공수처는 그럼 왜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나중에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바꿨을까요? 그게 결국은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공수처는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관저의 관할이 서울 서부지법이란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합니다. 네. 뭐 그렇다기에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결국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거니까 이 설명만으로는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결국 속내는 알 수 없지만요. 이 검찰의 경우를 보면은 영장 판사의 스타일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법조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좀 더 영장을 잘 발부해 줄 것 같은 곳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여러 겹 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어쨌든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결론이 나 있다. 네,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죠.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군 실무자들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했다면서요. 계엄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군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또 말씀하셨어.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법무부청했는데 응 하고 계엄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내부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게 헌법과 충돌한다고 증언했고 계엄 담당 과장은 계엄 선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진입 시 챙겼던 케이블 타이가 포방용임을 인정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보셨던 거는 포방용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본 휴대용 물품인 두 종류의 케이블 타이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입문 봉쇄용이라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앞선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번에도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여당은 청문회를 할 때마다 대통령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특위에선 홍장원 메모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 메모를 본인이 대신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신상 발언을 요청한 건데 국정원도 아니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신상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맞섰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야당 대표부터 언론인까지 10여 명의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의혹의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갑자기 신상 발언을 요청합니다. 홍장호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신성범 의원이 정보위 간사에게 고성이 오가면서 장내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박규택 퇴장시켜주세요. 어디 손가락질이야? 발가락질하네 그럼? 박 의원은 또 국정원에 본인과 관련해 긴급 공작 지시가 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했죠.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경찰이 한 발자국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젠 윤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입건이 됐습니다. 백계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1차 진입 시도는 5시간여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차벽과 인간벽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경호처의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샛길마다 철조망이 설치됐고 윤 대통령도 직접 저지선이 설치된 곳까지 나와 둘러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강경파들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처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기록된 메모를 확보해 윤 대통령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작성된 메모에 수사기관 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적힌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지난달 3일에도 관저 이정문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조국혁신당이 고발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은 됐었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며 실질적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신청한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의 지시란 점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형사소추는 불가능해 조사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군 내 정보, 안보, 보안 분야의 최고 지휘관인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함께 김용현 당시 장관의 대면 보고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입니다. 문 전 사령관보다 상관인 거죠.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보본부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도 맡고 있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승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문상호 전 사령관 등 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들은 햄버거집에 모여 계엄을 사전 모의했습니다. 이튿날 문상호 당시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사령관의 직속 지휘관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도 배석했습니다. 상급자가 누군가요? 1차 상급 지휘관은 정보본부장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보, 안보사항을 총괄하는 장관 소속 기관으로 예하의 정보사령부와 777 사령부 등을 두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공관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점거와 관련자 체포를 지시했던 문 전 사령관의 직속 상관인 만큼 김 전 장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는지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혹에 대해 원 본부장은 김 전 장관과의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본부장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 일체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장관한테 지시받은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군 안팎에선 국방정보본부가 무인기와 오물풍선을 포함한 군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은 어제 10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죠.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마지막 증인이었는데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검찰의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걸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걸어온 6통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헌재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된 답변 거부에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조사에는 사실대로 응했느냐고 물었고 조 청장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탄핵 심판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 6차례 전화를 걸었고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조 청장의 건강 상태까지 언급하며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묻는 헌재 재판관의 질문에는 질책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전에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체포 명단에 담긴 메모 원본을 들고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날선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바뀐 부분을 파고들었고 홍 전 차장은 말이 바뀐 건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던 건 맞다고 맞섰습니다. 현조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두 번째 증인 출석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원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메모를 쓴 장소에 대한 증언이 잘못됐다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CCTV 영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본관으로 진입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럼 기억이 잘못된 겁니까? 처음 통화 장소를 국정원 공간 앞 공터라고 했던 홍 전 차장은 CCTV 영상을 본 이후 기억을 혼동했다. 국정원 본관이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CCTV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검찰 조사 때와도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나요? 홍 전 차장은 검찰에서 각 통화 내용을 헷갈려 진술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체포 명단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회 측은 홍 전 차장이 가지고 온 메모를 설명할 시간을 주면서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 대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체포 지시와 연결해 탄핵 공작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을 듣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들을 예정인데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리는 만큼 3월 중순쯤이면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오는 25일 오후 진행될 11차 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윤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날은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겁니다. 신속 절차를 강조해온 헌재는 지난 10번의 변론 기일 동안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이 진행되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통상 이 절차는 대략 2주가 소요되는 만큼 3월 중순경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게 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서울대에 이어 오늘은 고려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튜버와 탄핵 찬반 단체까지 대거 밀고 들어오면서 교내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돼버렸죠.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져 결국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문을 사이에 두고 두 갈래로 나뉜 이들이 고성을 주고받습니다. 교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집회가 반미기 세력 몰아내자! 바깥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선동이고 반란이고 반국가고 공산주의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시국선언 소식에 찬반 단체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이 모여들어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에는 재학생들이 각각 20명씩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합세하면서 약 5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는데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 재학생들은 외부인까지 합세한 이번 집회를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부인인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렇게 과격하게 하고 막 노래 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서강대와 외대, 한양대 등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학가 역시 정치적 갈등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대로라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아직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이 재판은 중지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사실 확인해서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지로 이어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며 다시 한번 헌법 제84조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뜻인데 MBN 취재 결과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쪽은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에 한정될 뿐 재판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한 헌법학 교수는 소추는 검찰의 행위이지 사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진행 중인 재판을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쪽은 소추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의 지위를 임기 동안 보장해주는 것이 공익에 더 적합하다며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재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이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어떤 주장이 다수설이라고 정립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멈춰지느냐의 문제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학계 의견도 다양해 현재로선 판단 불가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 확인 이시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여론은 어디로 귀결이 됐을까요? 탄핵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69%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했죠. 정당 지지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응답은 60%, 반대하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02명 가운데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은 308명인데 중도층 중에서 69%가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두 정당 지지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4%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동일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 나던 지지도에 비하면 결과가 뒤집어진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온 검찰 조서 내용과 증거,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사건이 중도층을 움직였다는 분석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여당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 홍준표 대구시장은 5%,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등의 순으로 모두 10% 아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선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34%, 지급해서 안 된다는 답변이 55%로 반대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발언에 국민의힘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정치 사기 위장쇼라면서 말이죠. 여당 주류가 급격히 우경화하면서 자신들이 극우로 몰리고 이러다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까지 다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국민의힘보다 2배 가까이 지지한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며 그 자리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사기이자 위장 전입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두길보기 정치 사기입니다. 이 대표가 중도 보수 위장쇼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카멜레온식 행보에 현기증이 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러다가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까지도 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선거 전략으로서 중도 보수 발언은 통했다고 본다면서 중도층 선점에서 민주당에 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도 실제로 이 대표 발언으로 지역구에 여파가 있다면서 다음 선거에 영향이 클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번 민주당에 끌려다니다간 자칫 민주당의 주장대로 극우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표 때리기 외에는 뚜렷한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중도층을 공략할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중도 보수 정당임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양대 노총을 만났습니다. 최근 우클릭을 한다는 논란 속에 노동계가 반발했었죠. 이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노동계와 만났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은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에 대한 당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자신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도 성장에 집중하는 건 민주당 역대 정권이 다 해온 일이라며 노동계와 거리를 좁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에서도 발을 맞춰 거부권 행사로 2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의 실용정책에 진정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 민주노총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대표적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도 만나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역할 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한번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표가 당을 향한 비판 세력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갈등 봉합에 주력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 여론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노동계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논란, 국회팀 이교욱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이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관련 발언이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발언들이 좀 쏟아졌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기초적인 경제 상식도 없는데 어떻게 중도 보수냐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기초 상식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받겠다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며 이념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띄웠습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거죠. 회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그런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원 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민주당의 역사와 정치 철학이라는 보고서 살펴보면 민주당의 이념은 전 세계 중도 진보 정당의 주류 노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당 싱크탱크와 이재명 대표의 정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네.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이 계엄 이전이라면서 계엄 이후에는 민주당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당의 역사와 강령을 두루 살핀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이 대표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구성원도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가 봅니다. 실제로 오늘도 당 내에서부터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SNS에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예정돼 있죠. 관련한 지적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비판했었는데 이 두 사람도 이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난 것도 이런 통합 행보의 일종이겠죠? 맞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앙금이 아직 완전히 풀린 것 같진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힘들죠. 총선 과정에서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고. 네, 박 전 의원이 모진 기억이었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힘을 합쳐서 승리하자고 이 대표에게 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도 역할을 해달라고 화답하면서 대체로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박 전 의원에게도 중도 보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내부는 이렇게 대표가 직접 만나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 당 바깥으로도 지금 외연 확장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 빅텐트는 어디까지 쳐질까요? 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에 이어서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등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내란 종식을 위한 연대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야 5당 원탁회의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개혁신당도 함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이 최대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MBN에 이준석 의원과 함께할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삼고초려까지 할 가능성이 그 필요성이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언한 이준석 의원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그 여부가 달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교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행사에서 전기톱을 휘둘렀습니다. 이미 10,000명 가까운 공무원을 해고했는데 앞으로 더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일론 머스크가 두 팔을 흔들며 대중의 환호에 호응합니다. 전기톱을 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다가가 붉은색 전기톱을 건네자 머스크가 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내리쳤습니다.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Chainsaw! 트럼프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자를 쓰고 관료주의 혁파를 강조한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전기톱을 들고 선거 유세에 나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난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당선 뒤 한 해 동안 정부 예산을 30% 감축시켰습니다. 머스크의 전기톱 퍼포먼스는 밀레이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예산 절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eah, no, waste is pretty much everywhere. People ask, like, how can you find waste in DC? I'm like, look, it's like being in a room, and this target, the wall, the roofs, and the floor are all targets. So it's like you can close your eyes and go shoot in any direction.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30분 안에 청사에서 나가라는 말이 돌 정도로 공직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 1만 명 가까이 짐을 싸며 예산 감축이 현실화됐습니다. 수습사원을 해고하는 등 반발도 거세게 불고 있지만 칼자루를 쥔 머스크의 예산 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는 앞으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총구는 바깥으로도 향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오는 6월까지 방위비를 올리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방위비 지출이 특히 낮은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를 향해서는 미국 주지사 회의에 오라며 대놓고 조롱을 했죠. 우리도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한 달간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방위비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보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향해 오는 6월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습니다. The fact that we are going to enter into a NATO summit this June with a third of our NATO allies still not meeting the 2% minimum, we need to be at 100% in this June at the NATO summit. 나토 국가별로는 폴란드가 GDP의 4%대로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고 캐나다를 포함한 8개국이 2%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2.7% 수준으로 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조만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And then let's talk about exceeding it, which is what President Trump has been talking about with 5% of GDP. 특히 방위비 지출이 낮은 캐나다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미국 편입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소중하고 중요한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며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향해서도 주지사라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가져올 여파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을 하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둘이 먼저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고 트럼프와 설전도 벌였었죠. 그런데 미국 특사를 만난 뒤 돌연 희망을 보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긴장한 듯 수염을 어루만지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켈로그 미국 대통령 특사를 보고 활짝 웃으며 악수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한 지 이틀 만에 켈로그 특사가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건데 양측은 만남 뒤 예정되어 있던 공동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뚜렷한 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최근 양국 정상 간 설전으로 냉랭해진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돌연 희망을 회복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하며 그간 미국과의 관계에서 냉탕에서 온탕으로 옮겨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Генерал Келох, зустріч, яка відновлює надію, нам потрібні сильні угоди з Америкою, угоди, які справді спрацюють. І деталі угод мають значення.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책이라며 광물 협정 서명을 압박한 미국이 다소 개선된 안을 내놓았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미국으로부터 광물 요구에 상응하는 금액과 안전 보장을 약속받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종전 협상에 유럽을 배제한 논의가 진전되자 다급해진 프랑스와 영국의 정상은 다음 주 백악관을 찾습니다. Et donc ce que je vais faire, c'est je vais lui dire au fond, tu peux pas être faible face au président Poutine.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최대 3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미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안을 들고 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텔아비브 내 차고지에서 버스 석 대가 연쇄 폭발했습니다. 폭발물은 모두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죠. 무장단체 하마스의 소행이라는 정황이 나오자 이스라엘은 바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밤 시뻘건 화염이 차고지 한가운데 서 있는 버스를 덮쳤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일대에 울려 퍼지고 소방이 진압을 시도하지만 좀처럼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 2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곧이어 인근에 있던 다른 한 대까지 총 3대가 잇따라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ישנם פגיעות של הדף המרמזות ככל הנראה לזה פיצוץ שאירע כאן.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면했지만 폭발물에 부착된 타이머가 출근 시간대에 맞춰져 있어 자칫 큰 사상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미처 터지지 않은 폭발물 가운데 한 개에 적힌 문구를 확인하고 폭탄 테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구에는 툴카렘의 복수라고 쓰여 있었는데 툴카렘은 이스라엘군이 지난달부터 대규모 테러 대응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입니다. הסתיימה הסריקה גם ברכבות וגם באוטובוסים ואנחנו מנסים להבין בכמה חשודים מדברים. 이스라엘 총리실이 툴카렘 등 서안 지구에서 대규모 테러 작전을 강화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단계에 돌입했음에도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국방의 의무, 의사들도 예외가 아니죠. 수련 병원을 나오면 입영 대상자가 됐는데 초유의 전공의 이탈 사태로 그 수가 3천 명 이상이 됐고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는 국방부가 앞으로 4년간 나누어서 입대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 날짜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올해 국방부의 군의관과 병무청의 공보의 선발 계획입니다. 의사는 모두 합쳐 약 1,000명,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끝내고 입대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측한 겁니다. 하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 사직에 입영 대상자는 무려 3,300여 명으로 쌓여 있는 상황. 올해 한꺼번에 입대하면 내년부터 3년간 군의관 공백 사태가 우려됩니다. 국방부는 이들이 향후 4년간 나눠서 입대하고 입대 연령 제한인 33살에 임박한 사람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대하지 못할 경우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는 훈련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입대가 밀릴 바에 차라리 일반 병사로 복무하자는 기류도 읽히지만 이 역시 의무사관 후보생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련병원에 취직했던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입영 대기 방침이 불법이라며 내일 국방부 앞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합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불법적으로 하려니까 군 문제까지 얽혀버린 의정 갈등에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미국 영화의 인기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런 기행이 벌써 3번째. 입건 상태에서도 범법 행위를 하고 다니는 만큼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 출입 유리문이 부서져 있고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미국 영화 인기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유명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0대 A씨가 어젯밤 11시쯤 난동을 부린 겁니다. A씨가 파손한 유리문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됐는데 경찰 역시 통행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14일 A씨는 서울 중구의 주한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하려다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나 이거 해도 되죠? 이후 자신을 당장 조사해달라고 어젯밤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 건을 논의 중이던 인권위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A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들의 출입을 막겠다며 방패를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막아서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입건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고기와 과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100g에 890원, 한 근을 5,000원대에 판매했는데 이른바 오픈런까지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돈이 나버렸습니다. 정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시간 전부터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향하는 곳은 캐나다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할인 판매 중인 축산 코너입니다. 최대로 할인받으면 삼겹살과 목심이 100g당 890원, 국내산의 4분의 1 가격입니다. 어저께 나오니까 매진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 마트 문 여는 시간을 맞춰서 나왔습니다. 영업 시작 2시간도 안 돼 준비된 물량이 모두 동났습니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신선과일 수입액은 전년보다 20% 늘어나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이상 기후로 과일 작황이 부진하면서 배는 무려 72%, 귤은 46% 가격이 뛰는 등 국산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국산을 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입산으로 많이 좀 먹는 편인데요. 훌쩍 오른 물가에 지갑이 얇아진 탓에 수입산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면서 장바구니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육류뿐 아니라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수산물 매장에 가면 국내산 대신 원양산이 부쩍 눈에 많이 띄거든요. 고수온으로 어획량이 뚝 떨어진 오징어, 갈치, 고등어를 원양산이 대체하고 있는 건데 반면 생소한 난류성 생선들은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오징어 제철인데도 매대엔 씨가 말랐습니다. 들어오는 국내산 물량이 줄다 보니 한 마리에 9,000원으로 평년보다 1,300원가량 비쌉니다. 갈치와 고등어도 보이긴 하지만 평소보다 줄어든 물량에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아예 안 들어와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고 한 30-40%는 줄였다고 봐야 돼요. 고등어와 갈치 어획량은 1년 전보다 각각 18%와 27% 줄었고 살오징어는 무려 42% 넘게 급감했습니다. 대신 난류성 어종인 청어나 문어류가 우리 바다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한치나 태평양 가다랑어, 대서양산 오징어 등 원양산도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연근해에서 어획량이 줄면서 전체 어업 생산량은 2.2% 감소했지만 가격이 비싼 원양어업이 크게 늘면서 전체 생산액은 도리어 7% 증가했습니다. 고수온 여파에 양식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종들 해조류라든지 막대한 피해를 많이. 수온 변화 속에 국내 어업의 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라이벌 매치가 열립니다. 연고지를 둘러싼 숙명의 라이벌 FC 서울과 FC 안양의 연고지 더비인데요. 벌써부터 팬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영화의 추이를 잇게 할 뜨거운 라이벌 매치가 열립니다. 창단 11년 만에 1부 리그에 올라온 FC 안양과 강력한 우승 후보 FC 서울로 두 팀의 리그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연고지 문제로 얽히고 설킨 악연은 라이벌로 불리기 충분합니다. 2004년 안양을 홈으로 쓰던 LG 치타스가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FC 서울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고 안양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연고팀이 사라진 안양엔 9년 뒤 시민구단 FC 안양이 탄생했고 11년 만에 일부로 승격하면서 맞대결이 성사된 겁니다. 이런 사연으로 두 팀 감독은 필사의 각오를 전했습니다.
안양 LG가 이제 서울로 영구 이전하면서 뭐 안양 시민과 팬들의 아픔과 좀 분노를 일으켰고 11년 만인 2024년 승격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영구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장에서 영구 복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대결에는 3만 명이 넘는 팬들이 사전 예매하며 치열한 장외 승부도 예고했습니다. 7년 전 컵대회 32강전에서 FC 서울을 만나 경기장 안에서 홍염을 터뜨리며 분노를 표출했던 안양 팬들은 이번에도 열정적인 응원전을 예고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챔피언 울산을 꺾고 분위기가 오른 안양과 시즌 첫 승을 노리는 서울. 두 팀의 전쟁 같은 맞대결이 내일 상암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주말 동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으로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1에서 5c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서쪽 지역으로도 1cm 정도의 약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대기는 바스락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에 따라서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원주가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영하 4도, 부산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